이번에 모실 분은 말이죠. 1985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전학의 의장이기도 했고, 92년 그 해가 겨우 27살 되던 해예요. 그때 최연소 국회의원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총선에서는 31살에 15대 초선이 됐고요. 김대중 총재 특보를 했고요. 2002년에 겨우 36살에 최연소로 서울시장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제 곧 이 양반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거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서울시장이 후보가 된지 아마 4개월 정도 후였죠. 네. 그 이후로 무려 15년간 이 정치 중앙 무대에서 서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자, 김민석 전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20, 30대는 잘 몰라요. 그죠? 다행이네요. 돌이켜보면 서울시장 후보 2002년, 그때가 정점이었죠. 정치를 했던 시기에는 1차 라운드에 뭐 제일 정점까지 갔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서울시장 출마 이후 모든 게 내리막입니다. 그때 출마했을 때 구호가 저는 아직 기억이 나는데 요새로 보면 신개념이에요. 당시는 낯설었어요. 생활정치라는 걸 내걸었었어요. 네. 이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때 이명박과 맞붙었거든요. 그리고 졌고 이명박 대통령의 길을 열어준 사람. 그때 너무 급하게 출마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꼭 제가 당시에 출마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고건시장이 현 시장이었습니다. 여당에. 저희가 집권당 시절에 제가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나왔으면 됐어요. 근데 고 시장께서 다시 나오라고 제가 가서 굉장히 많이 저도 그걸 권해야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결론은 그분이 안 나오셨고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잘 나갔어요. 안희정 도지사가 지금 누리는 인기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그때 당시에 저 양반은 곧 대선 후보급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그래서 당시 이명박 후보를 상대할 그러니까 DJ 당시에 네. 총재 대통령이면서 총재였던 시절에 제가 총재 비서실장을 했는데 당의 후보로 아무도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후보가 없고 저만 이겼어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여론조사상으로 그랬고 실제로도 선거 본선 마지막 사나흘 전까지 제가 이겼어요. 근데 막판에 그때 뭐 이런저런 그때 집권당 스캔들이 좀 있었죠. 왕창 무너졌죠. 뭐 그렇지 않았어도 막판에 제가 나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전 질 가능성이 사실 높았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 나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급했죠.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 많고요. 같이 청문회 스타를 떴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좋아했던 것으로 저는 들었고. 그러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어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초반에. 근데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정몽준 후보 인기가 사실 여론조사에 더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10%대까지 떨어지고 이 양반은 한 30%대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대선 후보를 갈아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어느 날 서울시장 떨어진 후에 몇 달 후에 대선을 앞둔 얼마 전에 노무현 후보가 아니라 정몽준 후보의 캠프로 옮깁니다. 자리를. 저 때는 탈당을 하고 입당을 하셨던가요? 아니면 당적을 유지하고 캠프를 가셨던가요? 입당을 하지는 않았고요. 예. 원래 제가 그때 성명서에 후보 단일화를 하고 당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단일화를 하고 이제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고요. 예. 그래서 국민통합 20이라는 정당이 정몽준 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당원이 된 것은 아니고 대선 캠프에 참여해서 후보 단일화 작업하고 선거 끝나고 이제 컴백했죠. 어쨌든 그 캠프에 갈 때의 명분은 이러했습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진다. 그러니 단일화를 꼭 해야 되니까 누가 나서야 되는데 내가 총대를 메고 이쪽에 가서 단일화하는 카운터파트가 돼서
단일화 끝나고 나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 요게 그때 했던 워딩이고 저 기억나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노무현 캠프에서 하면 되는 거지. 거기를 왜 갔어? 이때부터 김민석이 아니라 김민세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김민세도 아니라 김민세 새끼. 새들이 저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죠. 진짜. 지금은 이제 15년이 됐기 때문에 여유있게 답하시겠지만, 스포츠 신문에 한 면이 났었는데 네. 제 얼굴이 있고 저한테 새 몸통을 단 사진이 한 면짜리가 나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정도였는데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얼굴을 들고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죠. 한번 오셔야 돼 생각하면서, 그때 진짜 죽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왜냐면 혹시 저희 형님 아세요? 예, 압니다. 네. 김민훈 교수. 예. 그때 저희 형이 미국에 있을 때인데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야, 내가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한다면 내가 이런 놈들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이런 걸 했는지 정치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부터 그 일을 시작할 때 대선 승리를 못하면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었고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는 동안 그때로부터 그런 막 어떤 내가 막 이렇게 막 새 나오고 이런 거 할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여유가 없을 만큼 숨이 찼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생각은 그 15년의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비교적 건강하게 버텼는데 터널이 다 지났다고 생각되는 거의 마지막 시기 또는 하여간 한참 지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야 이거 진짜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최근 끝났지 싶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도대체 이 끝은 어디인가 뭐 이럴 수도 있고. 끝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더 긴 터널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협박을 해.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오래된 양반들, 예를 들어 정세균 의장처럼 선수가 높은, 그래서 김민석 전 의원을 직접 겪어봤던 분들 한테 뭐 다른 얘기 하다가 우연찮게 김민석 전 의원 얘기가 나오면 참 아깝다. 정세균, 정동영, 추미애, 신기남, 김한길, 천정배, 김민석 이 일곱이 DJ가 영입했던 15대 국회의원 동기입니다. 그냥 그 친구가 참 아깝다. 첫째, 뭐가 아까운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정치사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거의 퇴출 지경에 내몰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치인이 참 많이 있어요. 추미애 당대표도 있잖아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노회찬 의원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은 심상정 다 단일화 안 했다고 죽어 다신 정치하지 마 이런 욕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다른 정치적 상황이 생기면 재기의 기회들이 온단 말이죠. 그럼 재기를 해내.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데 김민석 전 의원은 전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붙여야 되냐 이게. 그 이후에 한 번도 재기를 못했어요. 한 번도 사실은. 물론 재기 활동하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마도 한 적도 있고. 하지만 한 번도 본인이 과거에 누렸던 정치적 지위의 반의 반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때 왜 굳이 꼭 갔어야 해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여론조사로 됐는데 여론조사 직전까지도 정몽준 당시 후보가 여론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러면 정몽준 후보가 이기면 정몽준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떴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쵸? 그러면 지금 되돌아 생각하면 우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정몽준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뛴다는 건. 지금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왜 갔어야 했으며 그걸 또 후회하지는 않는지 지금에 와서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갔다가 이때까지 들었던 이유의 전부인데 진짜 이유가 뭐였는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시작하면 제 경험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랄. 변명.
내지는 딱 이 반응이거든요. 욕을 합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15년 동안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제게 요구한다면 할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저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에게는 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직전 사진에서 본인의 당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혹시 자서전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 쓰신 대목이 나옵니다. 네. 저도 그 대목을 따로 찾아봤어요. 네, 오시기 전에.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그 당시 김민석이가 서울시장 후보도 했던 사실은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그 정몽준 캠프에 갔다. 정말 그 뒤에 워딩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아마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충정이었다고 표현을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합리적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쓰고 그러나 그것은 김민석 본인에게는 참 어려운 결과를 가져다 딱 이렇게 쓰셨고 네. 2008년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정세균 대표가 대표고 제가 최고위원이 지금 나갔던 안희정 저 송영길이 함께 최고위원이 됐을 때 봉화를 가서 대통령을 뵀어요. 봉화에 가서. 봉화에. 그랬더니 노 대통령께서 사실은 저도 그분에게 서운한 것이 있었고 그분도 저에게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의원의 선택으로 다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일단락된 네. 얘기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리가 있었다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죄송함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가 지금이라면 나는 저렇게 안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면.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류를 떠나서 15년 동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전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니 그것은 정치를 안 할 생각을 했지만 네.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네. 특히 어떤 점이 후회스럽습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너무 일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일 중심으로 생각했다. 네.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그것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총수님이 말씀하신 당시 설명의 몇 가지는 틀립니다. 그래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서서히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떨어졌습니다. YS 시계 사건으로. 후보 되고 난 되자마자. 직후에. 후보가 될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었던 국민 경선을 제가 직접 책임지고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그 국민 경선이 아니었으면 후보가 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누구도 지지도가 떨어질 행동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첫째는 YS 시계 사건, 마치 전두환 방문 사건과 같은 그런 것이 떨어졌고 그 뒤에 그 지지도 회복을 위해서 지방선거와 보선에서 지면 후보를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하셨고 성격이 그렇죠. 그것이 당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어요. 첫째, 지지도가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둘째, 후보 단일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아무도 상상 속의 일일 뿐 현실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DJP는 있었지만 지금은 솔직히 문재인 안철수도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이 이미 한번 하셨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당연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러나 오늘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니었다면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거 분명히 필요하긴 했죠. 네. 네, 그런데 당시는 노무현 후보와 그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그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죠. 어떻게 재벌과 그러나 노 후보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당내의 대부분이 후보 단일화가 아니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당 밖에 있었던 시민사회 세력은 그래도 노 후보를 밀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당 내에서는 사실은 그 후에 친노라고 칭해졌던 대부분의 민주당 내부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대선 승리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렵다고. 현실입니다. 처음엔 이랬습니다. 노 후보가 떴을 때 50% 이상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회창 대선을 깬다고 했습니다. 노 후보가 바닥으로 갔습니다. 몇 달 동안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무조건 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데 정몽준이 떴습니다. 그때 노무현과 정몽준이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모든 여론조사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예스. 이루어진다면 이길 거라고 보느냐? 예스. 이랬습니다. 이게 10월 16일까지 갔습니다. 10월 17일 날 처음으로 후보 단일화가 돼도 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10월 17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처음으로 당시 공동정권이었던 DJ의 민주당과 JP의 자민련에서 한 명씩이 이회창의 한나라당으로 갔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안 되고 깨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옮겨 탄 겁니다. 둑이 무너진 겁니다.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만 아무 행동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후보들보다 당내 입지가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저는 당의 주류 중에 주류였습니다. DJ에서 픽업됐고 아까 10살 많은 선배들이 있었지만 새천년 민주당 창당 작업을 직접 실무적으로 다 했고 그래서 국민경선 만드는 작업도 했고 영입도 했고 총재비서실장도 했고 서울시장 후보를 10,000명 경선 최초의 다수 경선이었습니다. 통과했고 그리고 선거에서 진 이후로는 정치를 잠깐 쉬고 북한에 해외 유학생을 보내는 장학재단 하면서 정치를 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띄었는데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깨지는 상황이 펼쳐져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몇 달 계속됐습니다. 몇 달 동안 방을 돌면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꼴을 볼 수 없는데 왜? 정권 창출을 못하면 저는 남북관계가 후퇴한다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반드시 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뒤집어야 된다.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단일화를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동영 당시 후보로 뛰다가 나중에 선대위원장 갔습니다. 등을 포함한 모든 당의 중진 지도자급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동교동도 아니고 후단협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학생운동 출신의 개인이었습니다. 계보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을 했죠. 근데 누군가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 반대하는데 어쨌든 엮긴 엮어야 되는데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김근태 선배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한 10년 지났고 제가 그동안 얘기 안 했고 최근에는 그 측근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이 가서 통합하고 단일화를 하십시다. 김근태 전 의장에게 둘이 마지막에 응. 그것을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 맞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사실 저도 충분히 이해하죠. 어떻게 제야의 지도자 김근태가 합니까? 손 들고 틀렸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 옆방에 이철 선배가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이미 정몽준 캠프에 가 있던 분입니다. 이철 전 의장. 이철. 그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라도 와서 해다오. 나 사실 황당했어요. 그날 밤 고민하고 결론 내고 행동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원래 이번에 민주당을 만들어서 첫 대표를 했던 저와 오랜 동지인 강신성이라는 새천년 민주당 창당 발기인이었던 분과 베트남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약속을 깨고 하룻밤에 결정한 겁니다. 정몽준과 대화했느냐? 없습니다. 전 정몽준 의원과 그 전에 만난 적이 한두 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일을 할 때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몽준 보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솔직히 얘기해서 노무현이냐 정몽준보다 중요한 것이 정권 창출이었고 별 상의할 게 없어요. 그냥 후보 단일화하고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했고 성명서 그렇게 썼고 그래서 중간에 단일화가 돼서 당시 언론 기사 이런 게 나옵니다. 한겨레도 나왔을 거예요. 제가 거봐 된다고 했잖아. 됐습니다. 그럼 그때 돌아오시지. 됐는데 후보 단일화 합의를 성공했죠. 마무리 실무 작업까지 해야 되죠. 네. 제가 처음에 이거는 해도 욕 평생 먹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결과가 잘 돼도 이건 척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그런 어떤 무슨 제가 훌륭한 어떤 지사적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제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고 나면 비교적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일을 맡으면 일은 실패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은 했구나라는 평가 속에 서서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어서 아무도 예상 못한 지지철회라는 대파동이 일어났고 그 혼란 속에서 이게 떠밀려 가게 된 건데 왜 안 돌아왔느냐?
당시 노 후보의 협상, 원래 1차 협상을 이철, 이해찬이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철이 정몽준 대표,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 2차 협상을 노무현 쪽 신계룡과 당시 정몽준 쪽 제가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던 정몽준 후보를 설득해서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으십시오라는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제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협상에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 쪽팔리잖아요. 내가 당에 있었는데 나와서 식구들 상대로 한다는 게 괴롭잖아요. 그것 때문에 단일화로 끝난 게 아니라 정몽준의 당선을 위해서 단일화 협상에 나서서 아니요, 정몽준이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그것까진 감수합니다. 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그 캠프에 간 이상, 예를 들어 이철 의원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정몽준 후보 캠프 협상 대표를 했지만 나는 노무현의 당선을 기대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거는 참 옳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쪽을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인간적으로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존경하는 선배지만 해서 노무현이 될 수도 있고 정몽준이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누가, 정확하게 둘 중에 누가 돼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네. 그럼요. 그리고 그때의 정몽준은 지금의 정몽준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정주영이 소떼를 몰고 갔고 본인도 무소속이었고 어쩌면 지금 안철수 정도보다 더 진보적인 얘기를 좀 했고 더 정확하게는 그의 지지층이 현재의 안철수 지지층과 정확히 겹치는 그거 층이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노무현이 이기면 베스트. 하지만 정몽준이 이기더라도 이회창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몽준이 됐어도 저는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여론조사 단일화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협상에 임했던 자세는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요. 터프한 협상으로 누구도 받기 어려운 협상, 누구도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협상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결국은 됐는데 실제로는요, 아시지만 제가 2000년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의 총선 여론조사를 제가 실무 책임을 해봤고 2002년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해본 사람인데 전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결정이나 단일화의 폐해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정치의 문제점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어서 반드시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결정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틀릴 걸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여론조사에 답이 나와도 5% 틀릴 수 있다.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오차범위가 있으니까. 그때 노무현 정몽준 여론조사 합의를 할 때 양쪽을 이렇게 꼬셨습니다. 100%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수는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양쪽을 설득했어요. 근데 그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신계륜과 제가 그렇게 설득하고 양쪽 합의를 해서 어렵게 자서전을 보면 노 대통령도 싫다고 했다가 정몽준이 돼도 좋다고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김원규 의장을 뵀는데 한강 다리에서 차를 세우고 받읍시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저도 좋다. 노 대통령이 받았고 정몽준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몽준이 지지 처리하기 전까지는 나름 쌈박하게 깨끗하게 했어요. 지면 손뼉에 들어주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 안철수보다 잘했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마지막 그것도 지지 처리 맞아요. 때까지 네. 뛰어줬어요. 네. 마지막에 김원국 씨하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그것 해가지고. 때문에 벨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벨인 거예요. 네. 특히 제가 세대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국가 권력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최초의 실험이에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론조사 1등부터 100등까지 넣고 신계륜과 제가 앉아서 하나씩 찍고 전화를 한 겁니다. 갤럽 전화했는데 못하겠습니다. 2등 못하겠습니다. 10등까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무섭잖아요. 그 책임을 어떻게 져? 그래서 30위권 이하에서 셋이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기간 중에 안 하지요, 당연히. 30위권 밑에서 3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개를 해서 2개를 합산으로 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합의를 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날짜도 우리가 조절했습니다. 언제로 했냐? 후보 등록 전날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때까지 끌고 가야 드라마를 만든다. 나름 생각한 거예요. 내일 후보 등록인데 오늘 결정해서 후보 단일화 딱 되면 오늘 그 사람을 여론조사 용에서 후보 기표용지에서 뺀다. 이게 우리의 작전이었습니다. 후보 단일화에서 정몽준이 지지처를 했지만 어쨌든 단일화의 합의에서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 표가 4표가 안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막판에 양쪽 캠프에서 뒤집으라는 거예요. 왜? 막판이 되니까 다 자신 없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을 해보니까 우리는 검증할 수 있다고 양 후보를 설득했는데 검증은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구라는 풀어놨어요.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거 제가 형이라고 하니까 형님 누가 되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들어갑시다. 누가 되든 정몽준이든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둘이 눈 딱 잡고 오케이 해서 여론조사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 결론이 나면 그걸로 되는 건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결론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몰라요. 딱 가져온 걸 읽었어요. 여론조사 기관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 무효, 하나 노무현 승.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더 재밌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건 정말 하면 안 된다는. 그날 그 여론조사 기관 2개의 결과가 이렇게 1대 빵 하나는 무승부로 나온 날. 나머지 모든 일간지의 여론조사 5군데에서 3개인가 4개인가를 정몽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하늘이 도와서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중간에 그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가 된 순간 왜 복귀를 안 하셨냐는 거예요. 후보 단일화가 됐는데 어떻게 복귀를 합니까? 왜? 첫째, 후보 단일화 성사됐죠? 후보 단일화 되면 이게 나중에 지지철회와 연결되는데 지금은 정치가 그로부터 15년 진화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해봤고 2010년도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야권이 승리한 지방선거 때 제가 최고위원이면서 지방선거 총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때 야권 연대를 했는데 그때 야권 연대 협상은 정책도 하고 공천도 나누고 비교적 종합적으로 했어요.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도 뭐 나름 정책도 하고 했잖아요. 2002년 노무현 정부준 단일화의 합의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마지막 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세차에 노무현 정부준 둘만 올라간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유세차에 둘만 올라간다? 그러다가 마지막 지지철회가 있는 날 갑자기 링 위에 유세차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고 막 판이 흐트러지다가 사고가 난 건데 어쨌든 왜 복귀 안 했느냐? 말이 안 되죠. 제가 아무리 후보 단일화를 하고 당에 복귀하겠다는 제 얘기를 하고 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 사람입니다. 제가 민주당 아닌 당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 시작했고 지금도 민주당 대표고 저는 열린우리당도 안 해봤고 새정년도 안 해봤어요. 참 운명적으로 민주당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정몽준하고 당신이 되든 안 되든 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깨졌는데 그 냉큼 돌아가요?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또 그 세력을 모아서 대선까지 이겨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졸지에 거기 선대본부장까지 돼서 협상단 대표까지 했는데요. 하나 더. 후보 단일화가 된 뒤에 성사가 된 뒤에 제 꼴이 참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됐죠. 정몽준 캠프에서 김민석이가 트로이의 목마다 이래서요. 양쪽에서 버림받았구나.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수모스러운 조사를 며칠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정치를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몽준 캠프에는 당시에. 그런 분들한테 도대체 협상을 어떻게 했냐. 협상을 해서 모든 걸 검증할 수 있다고 해놓고서 왜 이걸 안 했냐. 왜 이걸 마지막에 오케이 안 붙고 네 맘대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사인을 들어갔냐. 자술서를 쓴 거예요. 자술서를 정몽준 캠프에서. 그러나 제가 그 시간을 그냥 참고 보냈어요. 왜? 끝나면 되니까. 또 하나. 제가 생각했던 첫째 임무는 단일화였고 둘째는 통합이었어요. 뭐냐면 2002회찬 단일화 협상이 깨졌을 때는 그냥 단일화 협상만 하고 끝난 건데 저와 신계륜이 협상을 할 때 그때 없었던 구절을 하나 제가 넣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1항에 단일화를 합의했고요. 2항에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시 생각했던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서 정권 창출에 성공하고 나면 DJ와 노무현의 새천년 민주당에 좌로는 유시민의 개혁당, 우로는 정몽준의 세력을 합친 거대 단일 민주연합정당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안정적 국정 운영이 되고 그래야 남북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까지 버틴 거예요. 마지막 날 지지철회가 있는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트로이의 목마니까 각 캠프에서 유세를 하고 정몽준 후보는 정몽준 후보대로 마지막 날까지 서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명동 종로 유세까지 버스로 유세를 돌았습니다. 정몽준이 지지철에 오전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등포 유세에서 춤을 춰고 지지 유세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오후 명동 유세에서 둘만 올라섰던 약속이 뒤집어지고 종로에서 소위 추미애도 있습니다. 정동영도 있습니다. 사건이 나고 정몽준과 김은국이 냉면집 가서 소주 먹고 획 돌아가지고 나오면서 지지철을 했던 파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실 나도 단상에 둘만 올라간다는 합의가 있다는 걸 몰랐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 그의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다. 사실 저는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중요한 합의를 몰랐다면 사실 그건 책임이 있고, 보고 안 했다면 보고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지지철회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다 알아. 어떻게들 움직였는지. 심지어 지지철회 이후에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모조리 쥐구멍에 가서 숨어서 대선은 끝났다고 숨었던 것까지 압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서가번 의원하고, 여기 우리 김보엽 기자 계신데 성한영 선배하고 네. 우연히 밥을 먹다가 작년인가 제가 그때의 전말을 드디어 알았어요. 서가번 의원이 저한테 자기가 진짜 미안해서 얘기를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때 수행팀장이었다는 거예요. 네. 둘이 올라간다는 합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모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합의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마지막 날 기분 좋아서 올라가면 정몽준 씨도 그걸 갖고 지지철회를 할 정도로 획 도는 건 사실 잘못이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그것도 이해해. 근데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악의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서가본의 이야기인 즉슨 분위기 보니까 다 끝났고 옆에 보니까 추미애랑 정동영 이렇게 있는데, 야, 고생하는데 단성도 한번 못하네. 좀 짠해가지고 제가 올라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는데 나한테 미안해서 10년 동안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얘기를 안 했다고? 그게 자기가 듣고, 올라가라고 했는데? 야, 서가본 진짜 너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해프닝이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정몽준을 돌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돌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돌아와서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나는 사실 정몽준 씨한테 그때 조금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 하겠다고 죽어라 뛰던 사람이 생짜 갑자기 여론조사로 단일화 해가지고 그걸 오케이 한 다음에 띄워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 보셨잖아요. 쉽지 않아요. 나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미안하다. 처음으로 제가 진심으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정몽준 씨가 깨진 다음에 그 강남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렇게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잠깐 들어가서 그냥 있길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하여간 대선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정몽준한테 좀 미안해서 이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때는 그냥 일로 생각했어요. 일로 생각했고, 네. 인간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전혀 그러니까 인간적인 없다가. 마음은 별로 없는, 그냥 이렇게 일관계 속에서 한 거지. 근데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지지철회 해가지고 제가 완전 세된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 저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게 열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종로에 있는 어떤 유명한 냉면집인데 제가 아까 그 통합 얘기를 왜 했냐면 버스를 타고 돌아다닐 때 정몽준 캠프의 모든 사람 속에서 나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야. 정몽준 캠프 내에서.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풀을 목마니까. 해피해. 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의가 된 날부터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한 게 아니고 합의를 한 날부터 대선하는 날까지요. 후보 단일화가 된 노무현이든 정몽준이든 단일 후보 대 이회창의 여론조사가 한 번도 단일화 후보가 진 적이 없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 위력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정몽준 캠프도 후보는 안 됐지만 속으로 내가 어차피 혼자 되긴 어려우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왕 그렇게 됐는데 이기는 게 낫잖아요. 후보도 안 됐는데 지는 것보다. 그래서 되면 그리고 기분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쪽 분들은 아마 잘하면 국물도 좀 생기겠다는 생각 했을 거예요. 나는 이쪽 국물도 없고 저쪽 국물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도.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저는 사실 외국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근데 그때 또 한겨레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던 김성호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과 저희가 그때 영입했던 허운나 의원이라는 분이 민주당 쪽 파견자로 정몽준 캠프 유세팀에 지원을 왔어요. 버스를 탔는데 정몽준 제일 앞에, 저는 제일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마음이 편해. 다들 눈초리가 안 좋으니까. 앉아 있는데 김성호 의원이 탔길래 내가 뒤로 불러서 김성호 의원한테 야,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면 콧등으로도 안 듣는다. 그러니 정몽준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대선이 이기는데 이긴 다음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쓸데없는 소리다. 그 뭔 소용이 있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당신이 앞으로 좋을 게 뭐 있냐. 딱 하나 통합하자 그래라.
어차피 합의한 거고 통합을 하면 첫째, 일단 우리 정권이 안정이 되고 저는 원래 그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의 유시민과 정부 이런 거 되는 안정적인 정당이 생기고 또 하나는 정몽준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노 대통령은 대통령 되잖아요. 지원 유세 못 하잖아요. 정몽준이 통합되면 다음 총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정몽준 보고 유세 지원해달라고 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다니면 자기는 그 다음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지. 괜히 딴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많이 좋아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오 라고 해서 김성호 의원이 가서 정몽준 옆자리에 가서 했어요. 하고 돌아왔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더냐,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끝나고 나면 통합이 된다고 봤습니다. 김은국 씨만 아니었으면 정몽준 민주당으로 지금 계속 큰일 하셨네, 김은국 씨. 그럴 수 있었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올라가서 명동유세 때 처음으로 둘이 아닌 여럿이 올라간 겁니다. 원오브댐으로 정몽준이 딱 있는데 노 대통령이 저는 처음으로 사실요, 제가 그때는요, 그 전에는 어디 가면 제가 유세장을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조금. 근데 그때는 유세장 근처에 가기가 어려울 만큼 눈초리가 무서웠어요. 그렇잖아요. 쪽팔리기도 하고 불편하게도 굳이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구경은 하고 싶은데 선거 기간 내내 사람 있는 근처를 안 갔습니다. 그냥 협상하고 꼭 필요한 일만 하고. 근데 마지막이니까 한 번은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명동유세 구경을 간 거예요. 인파 속에 들어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동안 멀리서 보던 장면과 다른 장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 탄상에 여럿이 있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노 후보께서 갑자기 정몽준을 바라보면서 뭐 이런 말을 말씀하시다. 근데 우리 정몽준 후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재벌개혁 도와주실 거죠? 이러니까 얼마나 뻥 찍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재벌개혁 하긴 해야죠. 근데 그걸 굳이 정몽준한테 물어볼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정몽준으로서는 여럿이 올라간 것도 김새인데 이거 뭐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역지사지 해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이대로 가면 사고가 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다음번에 종로 유세를 가서 혹시 사고가 생길 것 같으면 뭔가 카바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종로 유세를 갔어요. 그때 아까 서가본 등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단성 위에 쫙 올라가고 그리고 정몽준 지지자들이 정몽준 하니까 노 대통령이 추미애도 있습니다. 정동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추미애 대표와 정동현 저와 인연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아직도 못 해봤어요. 추 대표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몽준 꼭지가 돌았다고 저는 추측해요.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나는 사고가 날까봐 요쪽 모퉁이에서 김성호 의원하고 물냉면을 시켜 먹고 다 끝나고 나와서 끝났다 이제 요것만 지나면 게임 끝이다 하고 냉면 먹고 이쑤시개 커피를 딱 마시는데 나와보니까 지지철의 발표를 한 거예요. 정몽준의 지시로 아무도 모르는데 당시 김행 대변인이 발표를 한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김행 씨가 그 전까지만 해도 DJ 때도 중앙일보 대기자라면서 우리 쪽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황당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모든 그때 정몽준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비슷한 위기감을 느껴서 다 눈치만 보고 조용히 냉면만 먹었는데 김은국 씨가 열받고 계속 떠들고 정몽준 열받고 해서 계속 소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동체불능으로 마셔버린 거야. 그리고 오달 내린 거예요. 그때 사실은 김행 대변인이 제가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게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분이 경험이 있었다면 도망을 가버렸을 거예요. 그랬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발표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정몽준 집으로 간 거예요. 에브리바디 패닉. 답이 안 나오면 도대체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날 밤에 노 대통령도 그 집 앞에 가서 뭐 문전박대 당하는 거 있었지만 그 시점에 이철 의원은 손 들고 노무현 캠프로 복귀한 겁니다. 저는 그때 두 번을 새벽까지 정몽준 집 앞에 가고 집에 한 번 들어가서 두 번, 세 번 설득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 어떻겠습니까? 돌아와서 사실은 여의도에 있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마지막에 들어가자고 결론냈던 그 사우나에서 목욕 딱 한 다음에 같이 고생했던 사람도 술 먹고 끝났구나. 정치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다시 들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사람이 망가져도 최소한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자존심도 있는 거고. 그때 내가 그걸 뭐 하겠어요? 딱 털고 정치 그만둔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데 그냥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 딱 하고 이길 거라고 생각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일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노 대통령이 와 주변이 환호하는 장면 나오고 이철희 의원이 그 앞에서 가서 껴안는 장면도 나오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이철 디스하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음. 감동이더라고요. 정치공학의 폐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2002년 대선은 적어도 소위 친노 진영을 포함한 야권 정치 세력은 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이 이겨준 선거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정치 세력이 그런 식의 오해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저는 2016년 지난 총선도 야권이 진 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야권이 졌고 분열했고 제대로 못해서 깨진 것을 국민들이 하도 박근혜가 개판이니까 이겨준 선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 교훈을 철저하게 복귀하지 않으면 절대 다음 대선 이기기 어렵고 그걸 복귀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은 15년 동안 저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네, 진짜 고마워요. 아니, 근데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를 끊는 건, 이 양반한테 또 한 번에 한을 안기는 것이다. 15년 동안 사실은 김근태 선배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 대부분의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보안을 중시하는 쪽으로 해왔고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반론하거나 대묻거나 그건 왜 그랬냐고 따지거나 그런 대목이 없었던 건 아니나 이거 풀로 들어와야 되겠다. 풀로 듣고 오늘은 그냥 보내자. 보내버리자? 아니, 제가 모신 이유는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는 그리고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15년간 죽어 지내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얘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고 싶은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겪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보는 나름의 눈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틀렸든 옳든. 그러면 이제 그 2002년의 경험을 가지고 2016년에 이제 또다시 많은 후보들이 등장하고 예상이 불가능한 대선 전국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15년 동안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빚진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그죠? 같이 들어온 사람들은 당 대표하거나 막 은퇴할 때가 됐어요. 은퇴할 때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건데 한 번 더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제 말은 앞으로 한 번 혹은 여러 번 더 나와 하실지 모르겠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가시기 그러면 전에 한 말씀 제가 그러니까요. 드려놓을게요. 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기 말씀을 하셨는데 15년 동안 제가 완전히 놀진 않았어요. 참 웃기는데 공부도 하고 이혼도 했고 이혼도 했고 빚도 지고 미국 가서 변호사도 되고 저 스스로는 난 멀쩡히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제기해야지. 그래서 내가 나 서서 걸어다니고 살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정치로 복귀해야 제기한다고 생각하나 보구나. 정치로 알았으니까요. 처음에 했어요. 네. 또 하나는 어쩌면 나는 진짜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내가 회피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혹시 실제로는? 아까 2002년 이후의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다시 사람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기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볼 때. 근데 제가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또 결과가 어찌 나오든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2002년도에는 나는 일만 하면 되지. 설마 사람들이 내 뜻을 몰라줄까? 아주 오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잘 나가서. 듣다가 그 당시의 판단들은 대부분 건방졌다. 이런 생각 들어서. 아무 언론도 인터뷰를 제가 당시에 거의 안 했어요. 그 참 웃기는 거죠. 왜냐면 저는 그냥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하고 끌어안고 막 통합하고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앞으로 기회를 있을 때도 설명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치는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정치와 많이 다릅니다. 가끔 제가 저를 돌이켜 볼 때 소위 얘기하는 86세대에 비교적 제일 잘 나갔던, 제일 먼저 국회의원 했고, 제일 먼저 국회에서 30대지만 6년 내내 국회의원으로 1등을 했고, 맞아요. 40대 전에 어쨌든 헌법상 보장하는 최고의 선거인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봤고, DJ한테 이쁨도 받았고, 여러분들이 비교적 평가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바닥을 기었고, 아마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치적인 바닥보다는 훨씬 더 많은 바닥을 제가 기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해피하게 살았죠. 먹고 살았으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아있고. 근데 제가 저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김민석의 경험에 들을 얘기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정리해야 되는, 제가 비교적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업앤다운의 경험을 해봤고, 부침의 경험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비교적 1995년 이후 우리 진영의 선거에서 큰 선거를 다 껴봤습니다. 95년에 야권이 처음 이긴 조순 서울시장 선거를 이해찬, 김민석 둘이 치고. 그건 다 20세기 일이거든요. 아니,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97년 대선 때 DJP 연합에 박태준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봤고, 2002년 대선 때 국민경선을 만들었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해봤고, 2010년에 지방선거 승리할 때 제가 최고위원으로 선대본부장을 해서 선거를 이겨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통합시킨 걸 해서 드리는 말씀은, 비교적 이 야권의 큰 판과 관련된 데에 이길 때는 한 번도 안 빼고 제가 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경험이 있어서 저는 제가 스스로를 객관화할 때 저의 오류와 과거, 이 잘못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끝으로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대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기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처절하게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처절하게 어려운 선거다. 왜냐? 김대중 대통령이 72년 대선에서 지고 나서 다음번에는 박정희가 총통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아있는 1년 반을 아주 험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정권엔 인기가 없어서 교체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낙관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처절한 각오와 결의로 정권을 지키려고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열 판사하고 비슷한 생각이시네.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 이번에 좋은 점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고, 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번에 우리가 출연진이 좋다. 출연진이 좋다. 뛰쳐나갈 출연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잘 짜서 우리 총수님 같은 분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잘 만들어서 하면 대선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기는데 요만큼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전 정치단이 시작했다. 이게 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노큐는 물보다 빠르니까. 아기한테는 일반 물 한 잔, 장마담한테도 일반 물 한 잔, 나는 이노큐 한 잔. 동작 그만 이노큐 먹이냐? 뭐야? 내 잔하고 장마담 잔을 일반 물로 줬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증거 있어?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맹물을 줬을 것이여. 그리고 장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이노큐 아니여? 자, 모두들 보쇼. 장마담한테 이노큐를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여?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고친 새끼가. 2배 번항칠 이노큐. 확실하지 않으면 딴지마켓에 팔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워. 떨어지고 정몽준 후보 인기가 사실 여론조사에 더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10%대까지 떨어지고, 이 양반은 한 30%대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대선 후보를 갈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어느 날
서울시장 떨어진 후에 몇 달 후에 대선을 앞둔 얼마 전에 노무현 후보가 아니라 정몽준 후보의 캠프로 옮깁니다, 자리를. 저 때는 탈당을 하고 입당을 하셨던가요? 아니면 당적을 유지하고 캠프를 가셨던가요? 입당을 하지는 않았고요. 예. 원래 제가 그때 성명서에 후보 단일화를 하고 당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단일화를 하고 이제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고요. 예. 그래서 국민통합 20이라는 정당이 정몽준 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당원이 된 것은 아니고 대선 캠프에 참여해서 후보 단일화 작업하고 선거 끝나고 이제 컴백했죠. 어쨌든 그 캠프에 갈 때의 명분은 이러했습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진다. 그러니 단일화를 꼭 해야 되니까 누가 나서야 되는데 내가 총대를 메고 이쪽에 가서 단일화하는 카운터파트가 돼서 단일화 끝나고 나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 요게 그때 했던 워딩이고 기억나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노무현 캠프에서 하면 되는 거지. 거기를 왜 갔어? 이때부터 김민석이 아니라 김민세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김민세도 아니라 김민세 새끼. 새들이 저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죠. 지금은 이제 15년이 됐기 때문에 여유있게 답하시겠지만, 스포츠 신문에 한 면이 났었는데 네. 제 얼굴이 있고 저한테 새 몸통을 단 사진이 한 면짜리가 나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정도였는데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얼굴을 들고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죠. 한번 오셔야 돼 생각하면서, 그때 진짜 죽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왜냐면 혹시 저희 형님 아세요? 예, 압니다. 네. 김민훈 교수. 예. 그때 저희 형이 미국에 있을 때인데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야, 내가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한다면 내가 이런 놈들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이런 걸 했는지 정치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부터 그 일을 시작할 때 대선 승리를 못하면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었고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는 동안 그때로부터 그런 막 어떤 내가 막 이렇게 막 새 나오고 이런 거 할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여유가 없을 만큼 숨이 찼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생각은 그 15년의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비교적 건강하게 버텼는데 터널이 다 지났다고 생각되는 거의 마지막 시기 또는 하여간 한참 지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야 이거 진짜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최근 끝났지 싶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도대체 이 끝은 어디인가 뭐 이럴 수도 있고. 끝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더 긴 터널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협박을 해.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오래된 양반들, 예를 들어 정세균 의장처럼 선수가 높은 후보가 바닥으로 갔습니다. 몇 달 동안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무조건 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데 정몽준이 떴습니다. 그때 노무현과 정몽준이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모든 여론조사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예스. 이루어진다면 이길 거라고 보느냐? 예스. 이랬습니다. 이게 10월 16일까지 갔습니다. 10월 17일 날 처음으로 후보 단일화가 돼도 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10월 17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처음으로 당시 공동정권이었던 DJ의 민주당과 JP의 자민련에서 한 명씩이 이회창의 한나라당으로 갔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안 되고 깨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옮겨 탄 겁니다. 둑이 무너진 겁니다.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만 아무 행동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후보들보다 당내 입지가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저는 당의 주류 중에 주류였습니다. DJ에서 픽업됐고 아까 10살 많은 선배들이 있었지만 새천년 민주당 창당 작업을 직접 실무적으로 다 했고 그래서 국민경선 만드는 작업도 했고 영입도 했고 총재비서실장도 했고 서울시장 후보를 10,000명 경선 최초의 다수 경선이었습니다. 통과했고 그리고 선거에서 진 이후로는 정치를 잠깐 쉬고 북한에 해외 유학생을 보내는 장학재단 하면서 정치를 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띄었는데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깨지는 상황이 펼쳐져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몇 달 계속됐습니다. 몇 달 동안 방을 돌면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해창 씨가 대통령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꼴을 볼 수 없는데 왜? 정권 창출을 못하면 저는 남북관계가 후퇴한다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반드시 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뒤집어야 된다.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단일화를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동영, 당시 후보로 뛰다가 나중에 선대위원장 갔습니다. 등을 포함한 모든 당의 중진 지도자급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동교동도 아니고 후단협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학생운동 출신의 개인이었습니다. 계보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을 했죠. 근데 누군가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 반대하는데 어쨌든 엮긴 엮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김근태 선배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한 10년 지났고 제가 그동안 얘기 안 했고 최근에는 그 측근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이 가서 통합하고 단일화를 하십시다. 김근태 전 의장에게 둘이 마지막에 그것을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 맞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사실 저도 충분히 이해하죠. 어떻게 제야의 지도자 김근태가 합니까? 손 들고 틀렸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 옆방에 이철 선배가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이미 정몽준 캠프에 가 있던 분입니다. 이철 전 의장. 이철. 그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틀렸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라도 와서 해다오. 나 사실 황당했어요. 그날 밤 고민하고 결론 내고 행동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원래 이번에 민주당을 만들어서 첫 대표를 했던 저와 오랜 동지인 강신성이라는 새천년민주당 창당 발기인이었던 분과 베트남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약속을 깨고 하룻밤에 이번에 모실 분은 말이죠. 1985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전학년 의장이기도 했고 92년 그 해가 겨우 27살 되던 해예요. 그때 최연소 국회의원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총선에서는 31살에 15대 초선이 됐고요. 김대중 총재 특보를 했고요. 2002년에 겨우 36살에 최연소로 서울시장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제 곧 이 양반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거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서울시장이 후보가 될지 아마 4개월 정도 후였죠. 네. 그 이후로 무려 15년간 이 정치 중앙무대에서 서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자, 김민석 전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20, 30대는 잘 몰라요. 그죠? 다행이네요. 돌이켜보면 서울시장 후보 2002년 그때가 정점이었죠. 정치를 했던 시기에는 1차 라운드에 제일 정점까지 갔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서울시장 출마 이후 모든 게 내리막입니다. 그때 출마했을 때 구호가 저는 아직 기억이 나는데 요새로 보면 신개념이에요. 당시는 낯설었어요. 생활정치라는 걸 내걸었었어요. 네. 이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때 이명박과 맞붙었거든요. 그리고 졌고 이명박 대통령의 길을 열어준 사람. 그때 너무 급하게 출마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꼭 제가 당시에 출마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고건시장이 현 시장이었습니다. 여당에. 저희가 집권당 시절에 제가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나왔으면 됐어요. 근데 고 시장께서 다시 나오라고 제가 가서 굉장히 많이 저도 그걸 권해야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결론은 그분이 안 나오셨고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잘 나갔어요. 안희정 도지사가 지금 누리는 인기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그때 당시에 저 양반은 곧 대선 후보급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그래서 당시 이명박 후보를 상대할 그러니까 DJ 당시에 네. 총재 대통령이면서 총재였던 시절에 제가 총재 비서실장을 했는데 당의 후보로 아무도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후보가 없고 저만 이겼어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여론조사상으로 그랬고 실제로도 선거 본선 마지막 사나흘 전까지 제가 이겼어요. 근데 막판에 그때 이런저런
그때 집권당 스캔들이 좀 있었죠. 왕창 무너졌죠. 뭐 그렇지 않았어도 막판에 제가 나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전 질 가능성이 사실 높았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 나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급했죠.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 많고요. 같이 청문회 스타를 떴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좋아했던 것으로 저는 들었고, 그러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어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초반에. 근데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김인석 전 의원을 직접 겪어봤던 분들 한테 뭐 다른 얘기 하다가 우연찮게 김인석 전 의원 얘기가 나오면 참 아깝다. 정세균, 정동영, 추미애, 신기남, 김한길, 천정배, 김민석, 이 일곱이 DJ가 영입했던 15대 국회의원 동기입니다. 그냥 그 친구가 참 아깝다. 첫째. 뭐가 아까운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정치사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거의 퇴출 지경에 내몰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치인이 참 많이 있어요. 추미애 당대표 됐잖아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노회찬 의원.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은 심상정, 다 단일화 안 했다고 죽어. 다신 정치하지 마. 이런 욕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다른 정치적 상황이 생기면 재기의 기회들이 온단 말이죠. 그럼 재기를 해내.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데 김인석 전 의원은 전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붙여야 되냐, 이게. 그 이후에 한 번도 재기를 못했어요. 한 번도, 사실은. 물론 재기 활동 말동하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마도 한 적도 있고. 하지만 한 번도 본인이 과거에 누렸던 정치적 지위의 반의 반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때 왜 굳이 꼭 갔어야 해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여론조사로 됐는데 여론조사 직전까지도 정몽준 당시 후보가 여론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러면 정몽준 후보가 이기면 정몽준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떴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지금 되돌아 생각하면 우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정몽준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뛴다는 건. 지금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왜 갔어야 했으며 그걸 또 후회하지는 않는지 지금에 와서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갔다가 이때까지 들었던 이유의 전부인데 진짜 이유가 뭐였는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시작하면 제 경험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랄. 변명. 딱 이 반응이거든요. 욕을 합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15년 동안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제게 요구한다면 할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저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에게는 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직전 사진에서 본인의 당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혹시 자서전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 쓰신 대목이 나옵니다. 네, 저도 그 대목을 따로 찾아봤어요. 네, 오시기 전에.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그 당시 김민석이가 서울시장 후보도 했던 사실은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그 정몽준 캠프에 갔다. 그 뒤에 워딩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아마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충정이었다고 표현을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합리적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쓰고, 그러나 그것은 김민석 본인에게는 참 어려운 결과를 가졌다. 딱 이렇게 쓰셨고, 2008년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정세균 대표가 대표고 제가 최고위원이 지금 나갔던 안희정, 저 송영길이 함께 최고위원이 됐을 때 봉화를 가서 대통령을 뵀어요. 봉화에 가서? 봉화에. 그랬더니 노 대통령께서 사실은 저도 그분에게 서운한 것이 있었고 그분도 저에게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의원의 선택으로 다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일단락된 얘기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리가 있었다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죄송함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가 지금이라면 나는 저렇게 안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면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응. 그리고 오류를 떠나서 15년 동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전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니 그것은 정치를 안 할 생각을 했지만 네.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네. 특히 어떤 점이 후회스럽습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너무 일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일 중심으로 생각했다. 네.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그것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총수님이 말씀하신 설명, 당시 설명의 몇 가지는 틀립니다. 그래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서서히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떨어졌습니다. YS 시계 사건으로. 후보 되고 난 되자마자. 직후에 후보가 될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었던 국민 경선을 제가 직접 책임지고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그 국민 경선이 아니었으면 후보가 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누구도 지지도가 떨어질 행동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첫째는 YS 시계 사건, 마치 전두환 방문 사건과 같은 그런 것이 떨어졌고 그 뒤에 그 지지도 회복을 위해서 지방선거와 보선에서 지면 후보를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하셨고 성격이 그렇죠. 그것이 당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어요. 첫째, 지지도가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둘째, 후보 단일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아무도 상상 속의 일일 뿐 현실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DJP는 있었지만 지금은 솔직히 문재인 안철수도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이 이미 한번 하셨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봉준 단일화는 당연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러나 오늘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니었다면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거 분명히 필요하긴 했죠. 예. 네, 그런데 당시는 노무현 후보와 그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그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죠. 어떻게 재벌과. 그러나 노 후보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당내의 대부분이 후보 단일화가 아니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당 밖에 있었던 시민사회 세력은 그래도 노 후보를 밀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당 내에서는 사실은 그 후에 친노라고 칭해졌던 대부분의 민주당 내부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대선 승리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렵다고. 현실입니다. 처음엔 이랬습니다. 노 후보가 떴을 때 50% 이상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회창 대선을 깬다고 했습니다.